헌법소원 청구하면서 그 연합 말씀과 인사말 겸해서 우리 동학회 위원장님과 조선주의 신학목 위원장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51년 만에 동아투위와 조선투위가 세상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패소만 거듭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헌법소원이 달라진 세상만큼 어떤 변화를 이런 우리 헌법소원에도 가져와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그 반세기 만에 재판소원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동아투위 해직 사건과 조선투위 해직 사건을 다시 햇빛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동아투위도 마찬가지지만 조선투위는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3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잡힐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겨서 우리 사건을 햇빛 속에 드러내서 국민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신 민변의 이희영 변호사님과 신명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학회 헌법소원 발표문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특히 여기 첨부로 이렇게 달려있는 동아투위 사법순환사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은 얼마나 신산고초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아래 동아투위로 약칭 투위는 1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75년 동아일보사에서 부당해임당한 언론인 113명의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취업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지난 10일 민변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했다고 밝혔어. 헌법소원에는 권영자 초대 동아투위위원장, 이부영 현 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57명의 청구인으로 나섰다. 57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지난 1976년 부당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무기 정직자들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해임자들만으로 소송을 진행, 1978년 대법원 판결 패소에는 57명만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20명이 타계하여 생존자 37명과 유족 20명이 이번 번제소원에 참여했다. 동아투이 사건의 본질은 유신체제 하에서 정치 권력이 대통령의 지시와 중앙정보부 집행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탄압의 결과를 주인한 데 있다.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이 사건을 전대미문의 동아 광고 탄압과 언론인 대략 해임은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 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8년 대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광고 탄압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중앙정보부의 일상적 보도 통제를 도외시하면서 청구인들의 국가기관의 보도 통제를 벗어난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경영난에 의한 감언의 불가피성과 사내질서 위반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만을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인 국가 권력에 위법한 언론 탄압이라는 본질을 회피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1978년 대법원 판결은 1차 해고된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경영 악화라는 동아일보사의 주장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1차 해고에 항의하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소속 언론인들에 대하여서도 또다시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즉각적인 해고로 대응하고 있는 동아일보사의 이런 행위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결함으로써 부당 해고의 제한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서를 폐지할 경우 해당 부서 소속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동아일보사 청구인들 간 협의를 거쳐 무급휴직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동아일보사에 감봉 제의 등을 한 사실도 있다. 요컨대 동아일보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이전에 다른 수단을 통해 경영단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 이를 실제로 실행해서야 마땅하다. 이처럼 동아일보사가 부서를 폐지하여 그 자체만으로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을 즉각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1975년 3월 8일자 해고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으로 직행했으며 1978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원심을 승인하였다. 1976년 동아일보 사사에 공개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1971년부터 75년까지 적자를 낸 해가 없다. 광고 탄압이 있었던 1974년부터 75년에는 되레 흑자가 급증했다. 73년 흑자는 3,400만 원, 74년 4,600만 원, 5년 1억 2,8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이것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가져나와서 밝히는 동아일보 사사 1970년에서 80년 10년 동아일보 사사
제4권입니다. 여기에 이런 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흑자를 보았으므로 겨우 석 달의 광고 탄압으로 신문사가 시청거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그 시기 동아일보의 광고와 판매 수익 비율은 5대5 정도여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했다. 경영진이 기자들을 해직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압력과 사주의 야합 때문이었음에도 해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영적자 핑계를 댄 셈이다. 경영적자 핑계를 댄 셈이다. 송건호 당시 편집국장은 집단 해임에 반대했지만 사주 측은 완강했다. 송 국장은 그에 항의하여 사임했다. 이런 것은 작년에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펴낸 자유언론 실천 50년 17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청구인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동아투의위원 37명입니다. 여기 소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미 타계한 동아투의원 20명의 자제나 혹은 부인 이분들이 함께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들을 대리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성순, 박천우, 신미용, 소연진, 이강혁, 이강규, 이형준, 이희영 변호사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미용 변호사와 이희영 변호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신원거 정정위원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투위는 1975년 7월 7일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조선일보를 올바른 신문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기자들 32명을 신문사에서 쫓아낸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되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희망을 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호소하여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태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종구, 정태기, 박범진, 최장학, 백희범, 신홍범 등 6명이었습니다. 32명 중 이 6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 때문인 것은 모두 같지만 부당해고된 사유의 특징들이 조금씩 달랐고 이들이 조선투위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명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3명이며 이 가운데 2사람이 이번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투위는 1심 재판에서 5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준비 선면을 통해 정치 권력에 얼마나 오랜 세월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해 왔는가 하는 수년의 역사를 자세히 밝히고 그런 탄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저버린 조선일보사와 한국의 언론을 고발했습니다.
언론의 생명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자들과 함께 싸우질 못할 망정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의 목을 잘라 언론계에서 추방한 조선일보사의 추악한 자기모소를 고발했습니다. 조선특위를 변호한 이동명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6년 12월 16일 열린 1심 판결은 두 기자들 모두의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1년 5개월에 걸친 긴 법정 싸움 끝에 받아낸 허망한 판결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제작 거부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동기, 즉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TV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977년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받아낸 것 또한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2심 판결은 기자들의 동기가 비록 인정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용계약상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은 고용계약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9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 역시 1심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진 것은 언론사의 질서 유지와 뇌물 제공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헌법적 가치가 할 언론사의 사기나 이해관계에 종속될 만큼 보잘것없다는 말인가요? 잘 알려졌다시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모두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소중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가 보여주듯이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 가치에 가깝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난날의 법원의 판결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이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지난날의 법원 판결은 계속 적법하고 유효한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권력의 압력에 저항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정의로운 운동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법적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판례로 남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도전하는 지난날의 이 판결을 냉엄하게 다시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훌륭한 전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지만 지난날 그 어둡고 끔찍한 시대에 잘못된 판결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았다는 명예로운 전통을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언론 자유의 가치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운동은 정의롭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그냥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동아투이 사법순환사라는 것을 그 두 장에 걸쳐서 28개 항목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아투이가 겪어온 그 과정에 관해서는 띄엄띄엄 그냥 한 줄 두 줄씩 유신체제나 오공치하에서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아투이 기록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추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낸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모아보니까 28개 항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노동쟁의 조정법,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걸로 28개 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징역살이하고 정보부 지하실에 가서 고문당하고 남영동에 가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결국 파킨슨 씨병 정권욱 장이나 홍정우 씨 같은 경우는 그 고문에 의한 파킨슨 씨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안정필 동아투이 위원장 같은 분은 그 암이 그 감옥 안에서 번져서 추록하자마자 그 사망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아마 단일 집단으로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 독재 피해를 당한 집단이 아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소원 희망 청구의 취지나 사유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민변의 이영 변호사님과 김민용 변호사님이 맡겨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에 있는 이희영입니다. 이번 재판소는 저희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 내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해서 7명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소의 대상 판결은 지금까지 동아투이, 조선투이가 굉장히 특히 동아투이는 굉장히 많은 소송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판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재판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1979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78년인가요? 78년에 확정이 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그리고 조선투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80년에 마찬가지로 확정이 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예. 두 소송 다 저희가 지금 재판소원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두 소송 다 근로권과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법 규정에 그 청구 기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확정된 지 거의 50년 가까이 된 사건들이라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논리를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심리용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 부분은 전문가이셔서 많은 논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구기간이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기자님들도 보시기에 그렇게 옛날 재판소원을 해 이러고 아마 청구서를 받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재판소원이 올 거라고는 아마 미처 기대를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구기간이 굉장히 큰 배려로 작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건을 보고 이게 재판소원으로 할 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재판소원으로 할 만하다고 하고서 그럼 청구기간 문제는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선 재판소원은 기존의 헌법소원처럼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거라,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법원은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 법에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를 굉장히 특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딱 법에 정해진 대로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기본권 침해긴 한데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에 반하는 식으로 재판을 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그런 카테고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런 카테고리 하나하고, 그 세 번째 카테고리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재판을 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야 재판소원으로서 청구할 만하고, 그리고 원래 헌법소원은 사전심사를 해서 적법 요건을 심사하는데, 재판소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명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정부에서 각하할 수 있는 심사 요건을 또 헌법재판소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동아투이 재판하고 조선투이 재판하고 이게 요 재판소원에서 요구하는 요 사유에 해당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도 전에 있었던 재판이니까 1호에는 일단 논리상 성립할 수가 없고, 이 재판들이 그 외형상으로는 특별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사유도 없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명백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청구기간 문제를 지금 마저 말씀드려야 하나요? 청구기간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제그룹 해체 지시 사건, 그것이 이제 헌법소원이 됐을 때 그런 공권력 작용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서 인용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청구기간은 좀 지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근거해서 얼핏 보면 기간이 도과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안까지 가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이 우리 사건도 정당한 사유를 좀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뭐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화 사유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법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가령 이제 88년 9월부터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86년, 85년 이렇게 있었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헌법소원은 그 공권력 그 작용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당시에는 규정이 이제 60일, 180일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걸 아는 날부터 60일, 그런 작용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게 너무 짧다고 해서 나중에 지금과 같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 86년에 공권력 작용이 있었는데 88년
9월, 10월 이런 때 보면 다 지났잖아요. 이미 182일은 반년이니까. 근데 그런 헌법 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그 공권력 작용 일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해서 재판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그 60일, 180일을 따졌어요. 그 결정이 뭐 많이 아시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확립된 판례로 초창기에는 그런 결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판소원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재판이니까 좀 요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로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이제 기본권 구제를 확실히 하자는 건데 그런 취지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현행헌법 이전에 있었던 재판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소 생긴 지 오래돼서 헌법소원 제도라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현행헌법 이전에는 헌법소원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현행헌법으로 개정되면서 헌법소원 제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헌법이 헌법소원 제도를 가져올 때는 그 이전에 유신정권 시대나 이런 때 이제 각종 국가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됐던 것들을 구제하는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죠. 현행헌법이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 데는. 그러면 이것도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 그런 현행헌법의 취지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청구인들이 뭐 재판소원을 지금 하는 것이 재판이 있은 지 40몇 년이 지나서 지금 하는 것에 청구인들의 잘못으로 돌릴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고의 과실, 뭐 해태하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좀 정당한 사유라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실제로는 뭐 청구서에는 되게 많이 쓰긴 했는데 예. 그게 지금 좀 허심탄회한 심정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본안 판단으로 나가기 이전에 적법 요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청구 기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는 기본권 침해, 뭐 현재성, 직접성, 뭐 이런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뭐 다른 여타의 다 구제 수단을 거쳤는지 등등의 이런 적법 요건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 단계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적법성 요건을 넘어서야 우리가 각하되지 않고 이 문제를 이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사실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의 이제 기본권 침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대법원 동아투이, 조선투이 대법원 판결을 읽었을 때 솔직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 하는 정도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취업 규칙에 이제 해고를 하려면 해고 등 이제 징계를 하려면은 어떤 절차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시 취업 규칙에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따르더라도 취업 규칙이라는 게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인데 그래서 무효라는 것을 인정까지 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일지라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일지라도 당시 회사가 뭐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어 경영 악화 일로에 있어서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해고 사유를 봐도 해고라는 거는 이제 가장 최고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할 텐데 회사가 내세우는 이제 뭐 경영상의 위기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 경영상의 위기가 왜 기인을 했는지 등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없고 또 예를 들어 조선투이의 이제 해고 사건을 보면 이번에 청구하신 두 분을 보면은 한 분은 당시에 기고가 당신의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고가 나간 데 대해서 항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고를 했고요. 단지 그 이유로. 또 한 분은 당시 편집국부 차장으로서 이제 간부였는데
기자들의 농성에 30분 동안 동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 근로기준법 법정주의나 그러니까 기본권으로서의 근로권을 다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시에서 그 대법원 이전에 그 원심 판시도 마찬가지고 편집 편성권에 대해서는 기자들은 편집 편성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옹호하고 보좌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본권, 유족이 이제 갖는 여기서 침해당하는 기본권과 생존해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를 좀 별도로 했는데요.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이 해고자들에 대해서 회사 행위를 한다, 회사 질서 문란 행위를 한다 등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을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자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 유족의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는 기존의 판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사자의 명예 보호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 해고가 무효라고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왔더라면은 임금 청구권이나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이런 재산적인 청구권이 다 박탈되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런 재산적인 청구권의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았고요. 아까 그 국제그룹 해체 사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판례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국제그룹 해체도 외형상으로는 제1은행이라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해체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은 공권력이 뒤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유사한 구조라고 보아서 이 광고 탄압을 통해서 비판 언론인들을 해고하라고 딱 그 지시 자체가 명시적인 증거로 나온 것은 없지만 누가 보아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그 당시에 뭐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을 실제로 뭐 중앙정보부가 연행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 사례까지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보면 이제 이게 재판이 지금 대상 재판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헌법 소원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재판이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불복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하는 정도라고 하면 45년도 더 지난 다음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두 조선투이 사건이나 동아투이 사건이나 공통되는 게 이제 취업규칙에 대해 취업규칙이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재판에. 그런데 그 취업규칙을 법률상으로도 엄청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두 재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헌법에 근로조건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그 기준은 법률에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이 그 근로조건 헌법에 있는 그 법정주의를 법률로 만든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노동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휴가 이런 규정이 다 있지만 거기에 요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규칙의
적용해야 될 내용 자체도 어떤 사항이 반드시 취업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라는 말은 없지만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심사 기준으로 삼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근로 조건이 헌법에서 법률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살려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냐 라는 점에서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상 판결에 대한 불복의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법률가로서. 그 다음에 언론자유 측면도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중앙정보부 직원이 그 언론사 내 부장님처럼 와 계신 시절이잖아요. 뭐 하나하나 다 이거 빼라 저거 빼라 뭐 이렇게 지시를 받을 때고 그런 지시 때문에 그 동아일보 같으면은 편집국장님이 연행이 되고 불법으로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청구인들을 비롯한 그 기자분들이 그 이전부터도 자유언론 수호 운동을 해왔지만 그 74년 10월 그 이후에는 이건 수호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자. 그래서 그날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유 없이 삭제됐는지 어떤 것이 불합리하게 축소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그날 그거를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해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동아일보 같으면 3월 8일 해고로부터 며칠 내에 해고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해고가 그러니까 이런 몇 개 국하고 시를 폐쇄한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그냥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가 그렇게 동시에 되니까 18명이 그거를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의 기관지 같은 그런 성격의 거기에다가 국실이 폐지되었고 이렇게 해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은 그럼 광고 탄압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경영 사정이 안 좋으면 월급을 삭감해서라도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그 제안을 했다는 내용까지 그냥 적어서 알렸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또 이틀 후에 또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사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도대체 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고 이렇게 무조건 알림 돌렸다고 해고하고 하니까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아일보 판결 같은 거 보면은 당신들 기자들이 아무리 언론자유 수호 운동 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무실 점거하고 농성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느냐. 그게 언론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농성을 하는 게 문제면은 농성을 왜 하게 됐는지 무슨 내용을 주장하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언론자유 측면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설령 농성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언론자유의 관점에서 그걸 규범 조화적으로 해서 생각하려면 언론자유라는 것이 이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질서가 분란됐다. 이거밖에 없어서 이건 정말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네. 아까 취업규칙과 관련한 근로의 권리도 헌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지, 재판 소원을 하는 것이지, 뭐 옛날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당신네들 법률 좀 너무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그런 차원의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꼭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참석하신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스페인 신문을 보시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 건지 나열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투위와 동아투위의 당사자이신 분들이 청구에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근로의 자유, 근로권이 침해됐다고 보고요. 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입니다. 만약에 재판 소원이 인용이 되면은 그럼 그 추정 소송을 다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헌법재판소가 저희들 그게 부당 해임 재판을 대법원까지 다 패소를 했잖아요.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소할 때도 없었어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게 됐다고 간주되는 이 시기에 7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 이후에 우리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저희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변호사님들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겁니다. 네. 무슨 취소 소송을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결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거든요. 그럼 그걸 취소해달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하신다면 그 판결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실 겁니다. 우리가 따로 취소 소송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 해임 취소 소송을 다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니 그 판결을 취소하는데 왜 해임 취소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지 질문의 취지를 제가 그 해임 관련해서 이제 다시 동아투의 복지 운동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살짝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신문지상에서 가령 그러니까 이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법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점 중에 하나가 어느 판결을 취소를 해서 보낼 거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취소 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판결을 취소하든지 간에 예. 동아투이나 조선투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조선투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세 가지였어요. 원상회복하라는 거하고 사과하라는 거하고 피해 보상하라는 거하고 세 가지였어요. 근데 아까 복지 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요구 조건 중에 첫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된다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만 근무하고 사표 쓰고 나오겠어요. 저희가 이 장소를 이제 12시까지 계약했거든요. 질문을 이제 다 받고 모아서 같이 답변하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개인 기자들의 기본권이 침해했다고 봐야 돼서 국가한테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보거든요.
접수하고 또 질문. 예. 정확히 헌법성을 총리도 제출한 날이 언제? 저희들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10일 날 냈어요. 10일이요? 11일이요? 그 주말이 돼서 저희들은 10일로 파악하고 있었고 11일 날 냈고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난달 11일에 이번에 11일에 제출했으면 정확히 이제 30일에 맞췄다고 보시면 저희들도 지금 신 의원께서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일보에 하루라도 가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할 겁니다. 정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임이 부당하다는 걸 판결할 경우엔 그런 절차는 하여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주신 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피청구리 자체가 지금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권력자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수사관부 사람을 야기시키고 탈직을 야기시킨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등의 공권력 자금이 있고 그 부분을 그 탈직을 확정시킨 법원의 사법적 공권력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대법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구성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미 했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그 소고서 제출하신 것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사자 청구인들께서 그 지금 넣지 않으셔서 소고서 자체를 공유해 동아투의 그 발표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청구서에 중요한 부분을 거기 그 간추려서 다 담은 거예요. 뭐 거의 뭐 공소장 이런 걸 다 공개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될 텐데 서로 공방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희들 발표문으로 이걸 좀 대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끝나고 동아대 선배님들이 그 뒤에 만복님의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기자에게는